제가 전에 우리 책 바꾸고 수업할 때 이런 표현 써줄 거라고 했었었죠. 얘는 고득점을 위해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데 알려주는 거는 그렇게 말해줄 거라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매도 가능 증권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얘는 고득점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주 나오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오늘 복습하시는 분들은 얘를 곰곰이 좀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얘 한번 생각해 보고 안 해보고 차이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개념을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에 이런 문제가 나와도 얘를 언제 사서 몇 번을 평가하더라도 얘 처분 손익은 얼마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건 취득원가하고 차이거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럼 얼마냐라고 말하면 걔는 그냥 전기말 평가한 거 차이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봤을 때의 처분 이익이 금액이 틀리죠. 그렇다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이 이익을 더 많이 과대 계산한 게 아니에요. 자,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했을 때의 비용으로 10만 원 처리했죠. 그리고 또 수익으로 20만 원 처리했죠. 그리고 또 비용으로 30만 원 처리했죠. 그죠? 그리고 수익으로 40만 원을 처리한 거죠.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은 보면 지금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된 수익 비용이 비용 10만 원, 수익 20만 원, 또 비용 30만 원, 그리고 수익 4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 순회고로 하면 결국은 수익 20만 원인 건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데 서로 타이밍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밍의 차이.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사왔을 때부터 처분 손익을 인식 안 하고 있다가 처분 전까지 안 하다가 처분할 때 한 방에 정리하는 스타일인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의 차이인 거고, 그걸 저는 이제 타이밍의 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순액으로 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얘들은.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대로 우리 교재 60 몇 페이지였죠? 이번엔 64페이지로 갑시다.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얘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회사가 이 유가증권을 취득했어요.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취득 시점에 당시에 우리 보유 목적과 이 유가증권의 컨디션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기가 적절했을 수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도 적절할 수가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 적절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보유 목적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유가증권의 상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계정 과목의 이름을 바꿔주는 걸 재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재분류.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채권을 지역개발 채권을 사면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얘를 바로 팔 생각이었는데 봤더니 우리 회사가 어디 나라장터 같은데 조달청에 입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개발 채권 매입률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면, 그러면 굳이 손해보고 팔고 또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로 바꿔버리면 단기 매매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회사는 그냥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는데 우리 외감법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매출이 70억 이상 되는 회사들은 우리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요. 회계사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그때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주식이면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봐요. 근데 지분율이 분명히 낮았는데 우리가 샀던 그 주식의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들을 사가지고 그냥 시장에 있는 거 사서 감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지분율이 그냥 올라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100주 중에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을 때는 10%였는데 갑자기 주식을 50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대로 10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 지분율이 20%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분율이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가름을 해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재분류를 해야 돼요. 또 우리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는데 이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상장을 폐지해 버리는 거예요. 상장을 폐지해 버리면 시장성이 상실하게 되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못 해요. 우리 외환은행, 하나은행이 인수하면서 상장 폐지했죠. 그랬어요. 여러분들 론스타 사건 모르세요? 옛날에 영화도 나왔는데 뭐였지? 론스타 사건 영화도 나왔어요. 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엄청 많이 현금 배당으로 돈 다 빼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걸 팔려고 하다가 우리나라에 쫓겨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무식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은행에 팔라 그랬는데 하나은행에서 데모했죠 옛날에. 이제 그 부실해진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대해서 이제 우리들의 세금으로 걔를 좀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하나은행 인수하면서 처음 하는 행동이 외환은행 상장 폐지했잖아.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론스타는 국가가 기업들 간의 거래에 개입해가지고 자기 쫓아냈다고 카스에다 소송 걸어서 우리나라 지금 지고 있죠. 배상금 물려줘야 돼요. 걔네들 훌륭한 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그런 경우에 이때는 지금 이 조건인데 시장성이 없어지면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죠.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영향 행사할 만큼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런 문제 이런 말이 한 번씩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래서 오답 질문으로 종종 나와요. 그럼 시장성 상실했다고 해서 만기까지 보여야 의도가 생길 일이 없는데 왜 그걸 선택하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죠? 만기까지 보여야 의도가 생겨야지만 만기 보유 증권이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이렇게 재분류가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모아뒀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해도 되고 만기 보유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이 돼도 돼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매도 가능 증권 돼도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될 수 있는데 자 제가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재분류에서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이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든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든 재분류가 가능해요. 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나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는 안 돼요. 거꾸로 얘네들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를 못하는 이유가 회계기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기 보유 증권, 얘 바로 팔 거면 만기 보유 증권 팔면 되지 왜 이름 바꾸고 파니 그거예요. 그죠? 매도 가능 증권 지금 바로 팔 거래. 그냥 매도 가능 증권 팔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름 바꿔서 파니 그런 행동 하지 마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는 재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다른 유가증권 계정 과목으로는 재분류가 되는데 얘네들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얘는 서로 재분류가 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과 매도 가능 증권도 서로 재분류가 돼요.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재분류가 안 돼요. 얘네들은 왜 재분류가 안 될까? 얘는 안 되는 이유는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고 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이 만기가 생길 일이 없고 돈 빌려주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확률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은 재분류가 안 되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얘 둘이 안 되는 이유? 그럼 안 되는 게 더 간단하죠. 단기매매 증권으로는 재분류 안 되더라. 그리고 얘 둘이 성격이 틀려서 안 되더라. 나머지들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 되는 게 더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유가증권에서 지금 우리 책을 보시면 지금 여기 내용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빠져 있어요. 근데 얘가 뺀 게 아니고 회계기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그 8장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챕터 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적혀 있는데, 근데 자, 이 부분만 볼게요. 또 여러분들 책 읽다가 오해하실까봐. 단기매매 증권 계정은 만기 보유 증권 계정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재분류할 수 없다고 적혀 있죠. 그런데 더 이상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결국은 된다는 이야기인데 표현을 원칙적으로는 하지 말라, 가급적이면 이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계정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 지문이 회계기준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준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 번씩 이런 시험에 질문을 하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뭐 서로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지문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 점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 평가 손익 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만기 보유 증권을 왜 평가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저와 같이 지금 유가증권을 본 건데, 자, 이 유가증권은 지금 여기에서 취득할 때의 그 취득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고, 만기 보유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만약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든 우리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냥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하지만 처분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겠죠. 처분할 때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똑같아요. 그냥 팔면서 손해본 돈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앞에 분개했던 지금 이 상황에서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 들어갔다면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 이익이 30만 원 됐겠죠.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 더 들어갔다면. 그럼 매도 가능 증권도 10만 원 수수료 있었다면 대변에 돈 주고 처분 이익이 10만 원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팔면서 들어간 돈은 처분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다 처리가 될 거예요. 이익에서 줄어들거나 손해본 돈이 더 늘어나거나. 그럼 취득 수수료에서만 차이가 발생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전에 제가 엄청 강조했었죠.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이다.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1페이지로 다시 앞으로 갑시다. 좀 챕터가 조금 묘하게 돼 있어요. 재고자산 하다가 또 채권 채무라고 하면서 뒤에 대손 나와요. 왜 이런 생각으로 순서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우리 교재 순서대로 그냥 쭉 나갈게요. 자, 이 재고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그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정상영업 주기 이내 이 기준이 유동인데, 이 유동 중에서 이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전부 다 당좌자산인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 시점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취득 시점이라고 하는데, 취득 시점 이전 지출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은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취득할 때 운반비가 들어갔다면 원재료면 원재료, 상품이면 상품이라고 차변했을 건데, 우리가 판매하면서 운반비를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면 그때는 그냥 운반비라고 비용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취득 시점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이제 얘 기준이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취득원가 결정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여기 아래 재고자산 포함할 항목이라고 적혀 있죠. 자 얘는 우리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 결산용으로, 자 기말 재고자산 할 때, 자 우리 전에 그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다 이렇게 쓴 적 있죠. 기말 재고자산 쓰면은 매출 원가 붕괴된다고 하면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입력한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나요? 우리 이런 행동 했었잖아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여기에 기말 상품 얼마다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여기 금액을 쓰는 건데, 회계 1급하고 전산 회계 1급하고 FAT 1급은 사실 얘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를. 근데 전산 세무 2급하고 TET 2급은 그렇게 내면 너무 쉽잖아. 그냥 금액 보고 쓰면 되니까. 그래서 내 창고에 실제 재고 조사한 건 얼마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내 창고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될 거는 더하고 아닌 건 더하지 말아서 금액 쓰라고 같이 섞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이제 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미착품을 보면, 자 미착품은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송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는 실었는데 선적은 했는데 도착은 안 한 거죠. 그죠? 운송 중에 있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선적은 했는데 도착은 안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누군가의 창고에도 없는 거예요. 판 사람이든 매출자든 매입자든 그 누구의 창고에도 없는데, 하지만 누군가의 재고 자산으로는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 될 거예요. 매입자.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이때는 매출자의 재고 자산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우리가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양쪽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원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로 매입자의 입장이 될 거고,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매출자의 입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입장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어느 쪽의 입장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적성품, 위탁품 혹은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건데, 이 적성품에서는 용어를 위탁자, 판매 의뢰자, 수탁자, 얘는 유통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물건은 판매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준 잡으시면 돼요. 한 게 아니고 팔아달라고 그냥 그쪽 창고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유통회사가 물건 사와서 팔지 않죠. 쇼핑몰 같은 경우에 그냥 팔아주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잖아. 수수료 받고. 그죠? 그래서 수탁자한테 인도한 물건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해야 될 게, 우리 회사가 위탁자의 입장으로서 있는 건지 수탁자의 입장으로 있는 건지도 봐야 돼요. 우리가 수탁자 입장인데 제품들이나 이런 게 이만큼 있대. 근데 봤더니 얘는 위탁품으로 받은 거래. 그럼 그건 내 거 아니죠. 내 창고에 있지만 걔는 빼야지 거꾸로. 거꾸로 내 창고에는 100만 원치 있는데 수탁자한테 팔아달라고 보낸 물건이 또 200만 원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창고에는 200만 원치가 없겠지만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있으면, 200만 원치가 있으면 그건 내 재고자산 포함해서 300만 원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봐야 돼요. 저게 아직 내 건지 아닌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은 우리 시송품, 시용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그거라고 했죠.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한 시점에 재고 자산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당사의 재고 자산이다. 내 재고 자산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말 재고 자산은 기말이죠. 그래서 이 결산용이에요. 결산용. 우리가 결산할 때에 기말 재고 자산을 얼마라고 쓸 거냐. 회계 1급에서는 그냥 주는 금액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세무 2급에서는 그렇게만 주면 너무 쉬우니까 이런 수식어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혹은 감모 손실을 내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환출, 환입은 반품이고, 애누리는 하자로 인하여 감액해 준 거고, 할인은 약정이나 아니면 조기 회수로 감액해 준 거죠. 그죠?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 책을 보면 쓸데없는 짓을 좀 해뒀는데, 책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건, 자, 보시면 매입 할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 40만 원짜리 상품을 외상으로 샀어요. 10분의 2, 30분의 n. 이 신용 조건이라는 건 30일 이내 갚아라.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면 사올 때에 우리는 외상으로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사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40만 원 써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10일 이내에 갚으면 2%인 8,000원 빼고 주고 매입 할인이다라고 쓰는 거고, 10일 이후에 주면 그냥 40만 원 다 주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예요. 순액법은 제가 이상한 짓 했다는 건 처음부터 할인 기간 내에 줄 거라는 믿음인가 봐. 외상 매입금을 8,000원 빼고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랬다가 할인 기간 내에 주면 돈 갖고 없애는데, 할인 기간 안에 안 주면 내가 이자를 거꾸로 중불로 쓰는 거예요. 자, 이상한 방법이라 그랬죠. 우리는 회계 처리는 총액법으로 할 거지 손해법으로 회계 처리 안 할 거예요. 손해법으로 처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되지 오른쪽 회계 처리를 눈여겨보실 필요 없어요. 그럼 매출 할인도 똑같죠. 똑같이 40만 원 적어뒀는데, 우리가 할인 기간 안에 10일 이내 하면 매출 할인, 그리고 할인 기간 이후면 그냥 전액을 당연히 다 받는 거고, 근데 순액법은 할인액을 뺀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얘를 순액법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총액법이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적어 있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나 환출 및 애누리, 매출 할인, 매입 할인들은 얘네들은 차감 계정들이잖아. 그래서 차감 계정이 될 거니까 얘네들을 미리 빼버리는 방식으로 쓴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얘네들 차감 계정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짝지를 꼭 찾아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고자산 원가 배분을 보면, 자, 재고자산 평가는 일단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는 거예요.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할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는 이 두 개가 수량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고 가격이 내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수량 결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단가 결정을 할 거예요. 항상 순서는 이 순서대로 갈 거란 이야기예요. 항상 수량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단가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자, 그럼 이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 그리고 혼합법, 반말로는 병행법. 계속기록법은 장부기록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럼 얘를 공식으로 쓰지 말고 T 계정을 가지고 보면 재고 자산이 있을 때 기초 재고 수량이 있고 단기 매입 수량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록법은 단기 판매 수량을 실제 값을 써서 기말 재고 수량을 추정 값을 산출하는 방식이 계속 기록법인 거예요. 지금 얘는 이런 이야기죠. 자, 예를 들면 기초가 1000개가 있고 단기에 매입한 게 2000개가 있는 거예요. 팔려고. 그럼 총 3000개를 팔 수 있는데 단기에 판매한 수량을 봤더니 14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몇 개가 남게 되죠? 1600개가 남을 거다라고 계산상으로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실제 창을 몇 개인지 세본 게 아니고. 그럼 이 값을 우리가 팔 때마다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방식이 우리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건 얘는 재고 자산에서 기초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은 당연히 같은데 기말 재고 수량을 실제 값으로 우리가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기 판매 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이죠. 몇 개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는 팔렸겠지. 남아 있는 거 빼고는 팔렸다라고 추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기초 재고 수량이 1000개, 단기 매입 수량이 2000개예요. 그리고 기말에 재고 수를 세어 봤더니 1400개가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팔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1600개 팔렸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합법은 얘는 실제 값만 사용할 거예요. 실제 값만. 그럼 기초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기말 재고 수량, 단기 판매 수량 봤을 때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 수량은 일치하고 단기 판매 수량은 계속 기록법에서 가지고 오고 기말 재고 수량은 실제 재고 조사법에서 가지고 오고 그럼 얘 둘이가 일치해야 되는데 200개가 모자라게 되죠. 이 200개 모자란 거를 감모 손실 200개다. 이렇게 얘를 찾아내는 방식이 혼합법인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가로로 공식 쭉 썼고 이전 자와 같이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할 거는 T 계정을 쓸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얘를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조금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게 더하기 빼기는 좀 더 쉬운 것 같지 않나요? 가로로 쭉 쓰면 힘들잖아. 제 생각인가요? 자, 항상 제가 쓸 때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기초, 기말, 왼쪽에서 어느 쪽, 그리고 사오고 팔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이만큼 팔 수 있게 됐는데 뭐 이만큼 남아 있으면 이만큼 팔렸겠지.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감모 손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쓴 게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계속기록법에서 단기 판매량을 넘기면 지금 첫 번째 계속기록법이 T 계정이잖아. 판매량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죠? 얘를 이렇게 넘기면 똑같은 거잖아. 즉 T 계정 쓴 거라. 얘도 실제 재고 기말 재고 수량을 넘기면 되는 거고 얘는 판매량만 넘기면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 공식을 저는 그냥 이렇게 T 계정으로 다 쓴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거랑 같은 공식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수량이 몇 개다 몇 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장부에 금액으로 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우리가 또 선택을 할 건데, 이 단가 결정 방법은 회계의 중요한 결정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 단가 결정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거냐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익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을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개별법이라는 건 1대1로 매칭시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사온 건데 얼마에 사왔던 게 지금 팔렸다. 그럼 사올 때마다 그 가격을 택을 붙여놓고 그래와서 팔렸을 때에 얼마에 사왔던 게 팔렸다고 1대1로 매칭을 해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 물량 흐름의 가정법에서 우리는 선입 선출법,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해서 FIFO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에서는 우리 이동평균법을 쓰는데,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법이고, 그리고 총평균법은 수량 결정 방법을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법이고, 그리고 후입선출법,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제가 알고 있는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방식이에요. IFRS에는 후입선출법이 없어요. IFRS에는 후입선출법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US 갭에서는 선입선출법만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전부 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의 계산상의 특징을 제가 예를 가지고 하나 좀 볼게요.
지금은 이제 제가 쓴 거는 이제 예를 든 건데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물건 가격이 단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단가 단가를 먼저 써버렸네.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예. 얘는 판 거죠. 자, 이런 상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입선출법 썼을 때하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썼을 때에 자고 기말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차이를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내용은 TAT 이금에는 엄청 자주 나오는 거예요. 6번 중에 4번 이제 하는 게 이론 시험에서. 세무사의 시험은 6번 중에 1번 나와요. 빈도가 높지는 않죠. 근데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얘가 좀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럼 지금 이것 가지고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게 이 전제 조건으로 갑자기 산소가 안 되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나? 자, 그러면 얘가 4개, 7개. 대충 표를 만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 금액의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금액을 선의선점법 썼을 때는 얘네들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동평균법 썼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지, 총평균법 썼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18분이네. 우리 좀 쉬었다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계산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